당신은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식입니다. 정말로 그것뿐입니까? 우린 마음을 남깁니다. 그게 한국의 정입니다. 당황한 미국 장관, 침묵하는 일본 외교관, 눈시울 붉힌 유엔 사무차장.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흔든 한국 남자의 외교 방식. 그는 협상이 아닌 마음을 건넸고 계산이 아닌 정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반전의 외교전. 지금부터 세계 외교 무대를 뒤집은 한국 남자. 그의 정이 이끈 충격의 실화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국제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난민 캠프.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강풍이 몰아치는 텐트 사이를 걸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무부 배지를 달고 이곳을 방문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이제는 그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사람일 뿐입니다. 저기 마리아라는 교사분을 찾고 있는데요.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서 홀로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아이들과 함께 대피했다가 결국 혼자 폴란드까지 오게 되었죠. 어떻게 지내세요, 마리아?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들었고 피곤한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요. 여기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전쟁, 상실, 그리고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데 마리아의 표정이 한순간 밝아졌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민수라는 분이었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마리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매일 아침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마리아 선생님,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아니면 우크라이나 여자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외교관 시절 저는 늘 이름 대신 직함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난민 대표, 현지 연락책,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전쟁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저 통계의 일부로만 봐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한국 남자처럼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선 마리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바르샤바의 거리를 바라보며 국무부 시절 제가 얼마나 매뉴얼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생각했죠. 정치적 고려, 국익, 외교적 수사. 그 사이에서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 오늘의 영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마리아가 민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 그 미세한 변화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던 거죠. 정치보다 따뜻한 다정함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노트북을 열고 제 다큐멘터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정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기획 안에는 없던 내용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제가 찾던 실마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리아에게 다시 연락해 민수에 관해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벨라루스 민스크의 대학교 캠퍼스, 저는 여성학 연구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마리아와의 만남 이후 새로운 관점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죠. 문을 두드리자 나타난 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피아 교수님이었습니다. 클레어 밀러군요. 들어오세요. 연구실 안에는 3명의 여성 교수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벨라루스에서 손꼽히는 학자들이라고 했죠.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젠더 연구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 유학생들과 일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한국 남학생들이 인상적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폴란드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국 남성들의 소통 방식에 관한. 타티아나 교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해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를 물어봐요. 진심으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러지 않나요? 4명의 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알렉산드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구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다릅니다. 교수님 연구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리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수업에는 김준호라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 애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주제에 관심을 보였죠. 다른 교수들은 내 연구를 구식이라고 여겼는데 준호는 달랐어요. 그냥 경청했어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죠. 소피아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 압니다. 하지만 한국 남학생들은 달라요. 그들은 말을 끊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국무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의견이 얼마나 자주 무시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남성 동료들이 제 말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외교는 듣는 것이다라는 제 신조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타티아나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타티아나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5년 전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은 해외로 이주했죠. 제 수업에 이진호라는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 후에 남아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평소와 다른 관점으로 강의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타티아나 교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울렸어요. 아무도, 심지어 동료 교수들조차 제 강의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는데 이진우는 알아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개인적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매주 간단한 한국차를 가져왔어요. 말없이 그저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두고 가곤 했죠. 소피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경청의 힘이에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들었을까? 그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했을까? 아니면 그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인 경청이었을 뿐인가? 호텔 방에 도착해 오늘의 영상을 검토하며 타티아나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그녀의 말. 국무부 시절 저는 늘 효과적인 소통법에 관한 연수를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경청은 최고의 외교다. 말을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다. 내일은 라트비아로 향합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가의 작은 골목길 서울 카페라는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트비아의 수도에서 한국 카페를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페 안은 의외로 현지인들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에바 씨 계신가요? 카운터에서 물었습니다. 곧 30대 중반의 라트비아 여성이 다가왔어요. 에바는 이 카페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고 에바가 직접 내린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를 열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에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 덕분이에요. 그는 한국인이죠. 카메라를 조정하며 저는 에바에게 한국인 남편과의 이야기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에바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제 남편 정우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서양 남자들은 발렌타인데이나 기념일에 화려한 이벤트를 하죠. 하지만 정우는 달라요.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줘요. 제가 바쁜 날이면 미리 도시락을 싸줍니다. 말로는 사랑해를 자주 하지 않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당신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득 전 남자친구 마이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1주년 기념일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비싼 선물을 준비했죠. 하지만 제가 출장으로 한 달씩 집을 비울 때 그는 단 한 번도 집안일을 챙기지 않았어요. 귀국할 때마다 쌓인 설거지와 빨래 더미가 저를 맞이했죠. 에바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정우가 출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 죽이 배달되었어요. 정우가 멀리서 주문한 거였죠. 메시지 하나가 함께 왔어요. 몸조리 잘해. 곧 돌아갈게.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꼈어요. 카페에는 점점 손님들이 모여들었고 에바의 허락을 받아 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라트비아 여성들이었어요. 안나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 테오는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데리러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리고 항상 따뜻한 음료를 가져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마르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관계가 늘 불안정했어요. 화려한 고백과 선물이 있었지만 일상에서는 혼자였죠. 하지만 성민은 달라요. 그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한 것을 알아챕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면 조용히 간식을 챙겨주고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마사지해줘요. 이런 말 없는 배려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에바가 커피를 리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이걸 한국식 사랑이라고 불러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이죠.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외교관 시절 저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었나요? 얼마나 많은 선언문에 서명했나요? 하지만 정작 그 약속들이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문득 국무부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여성 활동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저 정치적 수사로만 들렸던 말이 이제는 깊은 개인적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교도 사랑도 결국은 일관된 행동의 축적이라는 것을, 화려한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의 도시락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일지도 모른다. 도쿄의 번화가를 지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일본식 가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미카, 요코, 사유리 이렇게 3명의 일본 여성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3사람 모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거나 교제 중인 분들이었죠. 어서오세요, 밀러씨. 미카가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다가가 준비된 테이블 주변으로 나머지 2 여성도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미카씨, 한국인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미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이름이요? 네. 일본에서는 보통 성으로 부르잖아요. 저는 10년 넘게 직장에서 시라이시 상으로만 불렸어요. 그런데 제 남편 재미는 처음부터 미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시라이시가 아닌 미카라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요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 도우는 제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요. 요코가 지금 화난 것 같아, 요코가 기쁜 것 같아. 일본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꺼리잖아요. 하지만 도우는 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사유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제 남편 성주는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는 확실히 기뻐해요. 일본 남자들은 종종 감정을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성주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요. 그래서 저도 점점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문득 도쿄 주재 외교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긴장감, 표면적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제 감정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의 만남은 어땠는지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혹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카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일본은 와를 중시하죠. 조화, 집단의 평화를 위해 개인이 참는 문화예요. 하지만 한국은 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의 교류, 진솔한 관계가 더 가치 있죠. 사유리가 덧붙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포용력이 정말 감사해요. 요코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도훈이 보낸 메시지예요. 오늘 발표 잘했어? 긴장됐을 텐데. 일본 남자라면 절대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카가 저를 따라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씨,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재민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라이시 상회사원, 일본 여성. 이런 틀 안에서만 존재했죠. 하지만 재민은 미카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교관으로 일할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을까요? 그들을 난민 대표, 현지 협력자, 통역사로만 보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내일은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설렙니다. 비슈케크 공항에 내리자 건조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현지 NGO에서 일하는 김태현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키르기스스탄에서 3년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밀러 씨, 이쪽이에요. 공항 밖에서 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연의 안내로 우리는 시내의 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다, 굴바르친, 누르자한 이렇게 3명의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거나 교제 중인 분들이었죠. 어떻게 한국인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 키르기스스탄에서 알라카추라는 풍습을 피해 도망쳤어요. 신부 납치라는 관습이죠. 제 사촌들 대부분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어느 날 남자가 당신을 납치해 집으로 데려가면 그날부터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제 남편 승민을 만났습니다. 굴바르치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존중을 기본으로 해요. 제 남편 종혁은 처음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러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새로웠죠. 여기서는 남자들이 그냥 결정하고 여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누르자하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준호는 가정에서도 의사결정을 함께 해요. 아이 교육부터 가게 관리까지 모든 것을 상의해요.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누군가 제 의견을 묻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청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데이트든 결혼이든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강요된 합의를 목격했나요? 실질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협상들. 진정한 동의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후 태연의 안내로 비슈케크 교회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NGO가 지원하는 여성자립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젊은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컴퓨터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태연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이 궁금해요. 여러 번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감정이에요. 사랑보다는 덜 낭만적이지만 더 깊고 지속적인 유대감이죠. 보살핌, 책임감,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리더십과 연결되나요? 태연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리더는 강요하지 않아요. 팀원들과 정을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 남성들이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숙소에 도착해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외교관 시절 경험했던 강압적 리더십의 한계를 생각했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협력 기회를 놓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을까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요가 아닌 초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초대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일은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로 향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발견한 실마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강남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한국 남성들을 만나 인터뷰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들의 파트너이거나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죠. 첫 번째 인터뷰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리아의 자원봉사자 친구였던 민수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당신에게는 평범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제 어머니가 항상 사람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의라고요.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날 오후 저는 벨라루스에서 만났던 타티아나 교수의 제자 이진우와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고 강의 내용도 조금 달랐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대학 교수신데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다 드린 건가요?
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말보다 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녁에는 라트비아의 에바의 남편인 정우와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IT 기업가인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주었어요. 에바 씨가 당신이 도시락을 싸주거나 아플 때 죽을 보내는 것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가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바쁘시면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에서 만났던 미카의 남편 재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카를 처음부터 이름으로 불렀다고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던데. 재민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미카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게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시라이 씨 상이라고 부르면 그냥 여러 시라이 씨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미카는 오직 그 사람만의 이름이니까요.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일하는 김현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서의 정의 개념에 대해 학문적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시간의 켜가 쌓이며 형성되는 유대감이죠. 책임감, 배려, 소속감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양의 사랑이 종종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정은 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중시해요. 그게 한국 남성들의 관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우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는 행동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죠. 또한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개인주의보다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마지막 날 저는 여러 한국 남성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모두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대했을 뿐인데 그게 특별하다니 오히려 놀랍습니다.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저희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을 넘어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진정한 유대감에 기반한 관계 말이죠. 호텔 방에서 마지막 기록을 적었습니다. 정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세계적 공감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가 아닌 초대로, 소유가 아닌 존중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관계의 언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 영상, 현장 녹화본, 그리고 제 내레이션이 하나로 엮이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도 같았어요. 클레어,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때요? 편집자 데이비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리아의 표정이 더 잘 보이게 할 수 없을까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완벽주의가 되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여정이기도 했죠. 외교관 시절 저는 항상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전략적 동맹, 경제적 협력.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마침내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폴란드의 마리아에게 영상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그녀가 제일 먼저 이 결과물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큐멘터리 초안이 완성되었어요. 당신이 제일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피드백 기다릴게요. 이메일을 보내고 잠시 후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했어요. 이 여정은 제 캐리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한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아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메일을 읽고 저는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이 거대한 도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큐멘터리의 초안을 여러 관계자들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밀러 씨, 다음 달 국제인권포럼에서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싶습니다. 정서적 존중이 인권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큐멘터리의 마무리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것이고 타티아나의 것이고 에바의 것이고 민수와 진호와 정우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프로듀서 사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클레어, 다큐 제목을 최종 결정해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의 외교관으로 하죠. 부제는 감정은 국경을 넘는다로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이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번역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냥 쟁으로 남겨두죠. 어차피 정확한 번역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진심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한국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을 선택한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통제가 아닌 신뢰로 표현되는 그 감정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녹음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 저는 이 여정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한 외교관이 아닌 감정과 연결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국제인권포럼이 열리는 대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상영 후 제가 직접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 외교관의 감독 클레어 밀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국무부 시절에도 이런 큰 무대에 선 적이 있지만 그때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제 자신의 목소리로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순한 문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정은 한국어로 특별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이며 형성되는 깊고도 따뜻한 연결이죠. 그것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한 제스처보다는 일상의 배려로 표현됩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외교관 시절 저는 국가 간의 협상과 타협을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외교는 조약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눈을 바라볼 때, 그의 필요를 미리 살필 때 시작됩니다.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벽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새로운 연결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만난 마리아가 했던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남자처럼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은 가장 강력한 비정치적 외교 수단입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약이 아니라 더 많은 정일지도 모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중 한 여성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씨, 이정의 개념을 실제 국제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관계는 주로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 대표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작은 배려의 제스처로 신뢰를 쌓는다면? 이것이 정의 외교입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과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몇몇 UN 대표들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여러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정서적 존중을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한류 현상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로 확장되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받은 영감을 담아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들이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발견한 정 때문이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 말하기보다 듣는 경청, 약속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신뢰. 이 모든 것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정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조약이 아니라 더 깊은 정의 관계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났던 아이다였어요. 밀러 씨, 제 사촌 사비나가 얼마 전 결혼식에서 도망쳤어요. 그녀는 납치 결혼을 거부했고 지금 저희와 함께 있어요. 어제 사비나에게 당신의 다큐멘터리 초안을 보여줬어요. 그녀가 말하길 나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사비나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 메시지를 읽고 저는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국무부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마련했어요. 클레어, 내가 외교관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전 상관이었던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는 여전히 외교관이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전히 외교관이에요. 다만 이제는 국가가 아닌 사람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죠.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세계 여러 도시로 다큐멘터리 상영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쿄, 리가, 민스크, 비슈케크. 각 도시에서 저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재회했고 현지 관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상영회 후 민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정이 그저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민수 씨. 정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연결의 방식이 되었어요. 투어의 마지막 날 다시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교실을 방문했을 때 벽에 걸린 한글 알파벳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거든요. 민수 씨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요. 교실을 나오며 저는 제 다큐멘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의 철학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정함이 국경을 넘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관계씩. 창밖으로 구름 위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제게 가져다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정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의 외교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세계를 계속해서 여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